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이제 이 프로가 고3 학부모 아닙니까? 야, 진짜 요즘 이게 난리죠, 난리. 네, 수능. 수능 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자. 뭐 이런 이슈로 또 한동안 뜨겁게 예. 논란이 있었는데 킬러 문항뿐 아니라 예. 우리나라는 입시제도 자체가 하여튼 뭐 논란거리가 많아요. 세상에 뭐 완벽한 입시제도가 있으면 전 세계가 다 그거 채택했겠죠. 그러니까 뭐 완벽한 거는 없겠으나 그래도 꽤 선진국인데 우리나라가 예. 입시와 관련해서는 제도도 그렇고 뭐 정책도 그렇고 계속 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왜 매번 논란인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대평가의 왕국이 돼버렸대요. 네. 뭐 잘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안 저 대표님. 좀 압니다. 알아요? 약간. 이제 슬슬 조금씩 알아가다가 또 애들 대학 보내고 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네. 건너 들어서 조금 그래서 알긴 다른 한데. 나라들은 입시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예.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사실은 이 수능 문제가 무슨 대학 문제, 뭐 워낙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다 얽혀 있죠. 얽혀 있는 문제라서 사실 입시만 쉽진 치료해서 않죠. 될 일은 아닌데 네. 아무튼 이 이슈가 나오면 이분한테 얘기 들어야 됩니다. 꼭.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요즘 영국에 계셔서 저희가 못 모시다가 안 되겠다. 영국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한국 교육이 막 이런데 그래, 영국에만 지금- 있으면 어떡하냐. 지금 너 혼자서 너무 재밌게 지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납치를 해왔습니다. 예. 네. 예. 예, 교육평론가 이범 이범. 선생님. 네. 모시고 네, 칼럼을 쓸 때마다 책을 낼 때마다 화제가 되는 분입니다. 네. 오늘 오늘 좀 수능 문제, 어떻게 해야 수능 문항 되는지 문제 어. 등등등. 솔직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 모셔보겠습니다. 이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저희가 강제로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여기 나온 네. 적이 있었는데 예. 1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예. 네, 그 1년 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계시는 동안 저도 요즘 뭐 어쩌자고. 밤에 자다가 갑자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자들한테. 예. 예. 킬러 문항 때문에.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부터 나왔으니까 킬러 문항이 뭐가 킬러 문항인지도 논란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예요? 그 킬러 문항이 뭐고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킬러 문항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없었던 용어죠. 예. 2010년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능이 2012학년도부터 부쩍 쉬워집니다. 그래요? 아. 이명박 정부 말기인데요. 예. 그때 장관이 이제 공교롭게 지금 장관하시는 이주호 장관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분은 이제 입학사정관제를 막 이제 추진을 하면서 수능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된다. 수능 궁극적으로 없애야 된다. 이런 지론을 가진 분입니다. 수능을 약하게 하고 예. 대학이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뽑아봐라. 그러니까 미국식 입학사정관제 쪽으로 예. 가려면 아. 그래서 그때부터 수능을 쉽게 냈는데 그 증거가 수능 전 과목 만점자가 갑자기 30명이 나옵니다. 그 해에 네. 어. 그 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만점자 나오는 해가 드물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12학년도부터 30명, 그 다음에도 뭐 두 자릿수, 가끔 한 자릿수도 있었지만 뭐 꾸준히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수능 난이도는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수능이 여전히 상대평가로서 변별력을 요구합니다. 예. 이따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전 세계 대입 시험 중에 상대평가 체제를 가진 거는 수능밖에 없거든요. 수능밖에 없습니까? 예, 예.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평가 지표로 우리나라 수능은 3개를 주는데 예. 그러니까 주의하실게요. 요즘 학부모들 잘 모르실 텐데 요즘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안 나옵니다. 몇 점인지가 국어 안 나와요? 100점 만점에 80점 이게 안 나와요. 아, 100점인지 99점 그건 없고. 난 아직 그래서 아니, 잘 안 모르겠어요.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고. 고3 학부형이 그걸 그러니까 지금. 아, 나 참. 이게 원점수가 완전히 없어진 게 2004학년도 그러니까 꽤 오래됐고요. 예. 그 이후부터 이제 상대평가 지표 3가지만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일단 100분위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몇 퍼센트냐 이제 이게 있고 이거는 사실 이제 선발에 직접 들어가진 않고요. 예. 나머지 2개가 들어가는데 하나가 이제 석차 등급입니다. 음. 등급이라고 할 때 현재 우리나라 수능에서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등급이에요. 예.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등급을 네, 줍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다른 과목들의 경우는 계속 상대평가여서 아이들을 쭉 줄을 세워서
응시한 학생 중에 상위 4%에 들면 1등급, 아. 11% 안에 들면 2등급, 예. 23% 안에 들면 3등급. 그래서 이제 물론 평균은 5등급이고 9등급까지 이제 이렇게 매기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 보건 어쨌든 간에 남들보다 잘 봐야 4% 내에 들어가야 1등급. 그 과목을 선택한 집단 가운데 일정한 비율 안에 들어야만 이제 1등급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등급 중에서도 상대평가 등급이니까 석차 등급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네. 요걸 주고요. 예. 요게 이제 특히 수시에 많이 쓰입니다. 수시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야, 너 다른 요소 다 봤을 때 합격인데 그런데 최종 합격을 하려면 네가 수능에서 뭐 3개 영역에서 다 합쳐서 6등급 이내를 유지해야 돼.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그러면 되는데 이를테면 다 아. 합쳐서 그럼 이제 합이 6등급이 합이 육. 되니까요. 예. 그런데 어느 하나가 막 3등급이 나와서 합쳤더니 7이 나오더라. 그럼 안 된다. 수시에서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와. 물론 수시도 두 가지가 있어서 수시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것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여전히 수시에서는 수능이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막 말씀드린 석차 등급 네. 몇 등급 이상 받아야 된다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상대평가 기준이? 지표가 있는데요. 예. 또 하나의 상대평가 지표가 표준 점수라는 겁니다. 네. 예. 원점수는 그냥 내가 100점 만점에 몇 점, 50점 만점에 몇 점 이건데 표준 점수는 이걸 이제 좀 복잡한 이제 방정식에 대입해서요. 이 방정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이 청취율이 갑자기 떨어질 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와요. 예. 그러니까 네가 이 시험 본 학생들의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를 보여주는 수학적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프로 그려서 일종의. 네, 이게 예. 바로 표준 점수예요. 그럼 아까 등급이랑 비슷한 개념이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등급처럼 거칠게 주는 게 아니라 예. 진짜 점수를 줍니다. 정확하게. 점수를 주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시험이 또는 이 과목이 좀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평균이 낮아. 아. 평균이 낮은데 선택 과목의 경우 원점수 만점이 50점이거든요. 예. 근데 평균이 예를 들어서 한 25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만점을 받았어. 그러면 표준 점수가 매우- 75점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높게. 예. 근데 다른 과목을 본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는 역시 50점 만점에 똑같은 선택 과목 시험을 봤는데 이 과목은 선택 과목이 그 평균점이 예를 들어서 한 35점쯤 네. 내가 본 시험보다 좀 높았어요. 좀 예. 쉬운 시험이었던 쉬운 거죠. 시험이든가 아니면 그거 선택한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이던가. 하여튼 그렇게 나오면 나는 만점을 받아도 65점밖에 못 받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즉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험을 봐서 높은 성과를 얻을 때 더 높은 최고점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표준 점수는 원점수와 달리 과목에 따라서 최고점이 달라집니다. 하여튼 다 점수가 상대평가의 컨셉이네요. 전부 근데 다. 이따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표준 점수나 석차 등급과 같은 것을 활용하는 나라는 OECD에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혀 없는 희한한 제도입니다. 예. 다른 나라는 그럼 뭐 어떻게 저기 다른 나라 다른 별로 살아본 나라는 적이 이제 그냥 없어가지고. 82점, 93점, 100점 만점에 그냥 그거겠지. 등급을 주던가 물론 이제 절대평가 등급입니다. 예. 아니면 원점수를 주든가 등급과 원점수를 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일부 국가에서는 스케일드 스코어라고 해서 이제 균등화 보정 점수 또는 균등화 이제 변환 점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영어로 스케일드 스코어라고 씁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유명한 SAT라든지 또 유럽의 입시도 사실은 그 균등화 보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균등화 보정 그건 점수는 아니고 대개 등급을 주죠. 균등화 보정 등급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쓰는 이 상대평가 지표와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를테면 하여튼 여러 가지 부작용을 좀 상대평가에 비해서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예. 이따가 이제 설명을 어쨌든. 드리겠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상대평가 쉬워졌는데. 지표 중에서 지금 석차 등급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표준 점수. 표준 점수인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각각 수시하고 정시해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난이도가 낮아져서 그래서 좀 쉬워져서 만점자가 는다 그렇다고 해도 대개 정시에서 학생을 뽑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시는 대개 수능 100%거든요. 이제 수능 100%면 만점자가 뭐 사실 수능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우리 학과 100명을 이제 모집하는데 커트라인 근처에서 동점자가 여러 명 나왔다. 예. 그럼 이제 누구를 뽑고 누구를 이제 떨어뜨릴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시 전형에서는 동점자 처리 규정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미 다 마련되어 있고 대학에서 다 발표를 해놨어요. 예. 이를테면 똑같은 이제 표준 점수 만점자가 있으면 저기 예.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이네. 근데 표준 점수 총점은 동점이지만 그럴 경우에 수학 과목이 누가 더 높은지를 본다. 우리 우선 순위가 있군요. 우리 우선순위. 대학은 예. 우리 대학은 우리 대학은. 그다음에는 뭐 탐구의 점수를 본다. 우리 대학은 또 그다음 순위에는 또 뭐를 본다. 이게 다 과목별로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예.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똑같으면 대학이 맘대로 뽑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면접도 보니까. 아니요, 면접 안 봅니다. 면접도 정시는 안 면접이 보고? 없어요. 예. 다 똑같으면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몰라요. 고3 학생이 없으셔서 그렇지. 예, 아직 잘 어쨌든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옛날 학력고사 시절에는 생일이 빠른 사람을 뽑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와. 맞아요. 요즘은 이제 대학에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뭐 사실 그런 경우에는 내신을 볼 수도 있고 진짜 생일을 볼 수도 있고 진짜 제비 뽑기를 할 수도 그런 있기 경우가 때문에 많아요. 거의 없죠. 마지막 순간까지 다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이게 쉬워져서 변별력이 떨어져도 정시에서는 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예. 뭐 기준들이 다 있으니까 어쨌든 치열하긴 기준이 하나. 있으니까. 어쨌든 오히려 수시에서 즉 석차 등급을 활용하는 수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요? 이 석차 등급은 이제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주는 네네. 거거든요. 예. 따라서 만점자가 과목별 만점자가 4%를 넘으면 하나만 틀려도 2등급이 나옵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예. 그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꽤 자주 있었습니다. 아, 꽤 그러면 여러 번 있었어요. 수능 최소 등급을 못 채우는 경우들이 많아지겠군요. 그러면 학생한테 이제 억울한 경우가 생깁니다. 느낌이 억울한 거예요. 대학의 학생을 못 뽑는 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학생의 이제 심리적 억울함이 커지죠. 내가 이거 하나 틀렸다고 등급 기준을 못 채워가지고 떨어지네. 이런 학생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더 쉬워질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국영수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지만 이제 탐구 과목 중에서는 가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만 틀렸는데 3등급이 돼요. 오. 만점자가 너무 많아서 11% 이상이 되면 예. 그렇지. 하나만 틀려도 3등급이 됩니다. 당연하지. 다 1, 2등급 받았을 테니까 만점자들은. 그래서 정리해 보면 표준 점수를 쓰는 정시에서는 수능이 쉬워져도 학생을 뽑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예. 기술적으로 다 가능해요. 근데 수시 석차 등급을 쓰는 수시에서도 엄밀히 말해서 학생을 뽑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억울할 수 있다. 학생들의 심리적 억울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과목에서 하나 틀렸다고 2등급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제 극단적으로 3등급이 돼서 등급 기준을 못 채워서 내가 떨어지네. 뭐 이런 이제 원성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엄밀히 보면 수능이 상대 평가로서 변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는 약간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긴 해요. 가만히 보면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든 예, 뽑으니까요. 예. 네. 다만 이제 수시에서 한 문제 그런 틀렸다고 억울함이 내가 있다. 등급 기준 못 채워서 떨어져 이제 이런 이제 원성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그래서 거죠. 너무 쉽게 만들면 그런 부작용은 생긴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보면 킬러 문항은 없애되 변별력은 좀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출제 난이도를 잘 조정해서 예. 자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전체적으로 이제 과목별 만점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겠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늘어나서 한 문제 틀렸다고 2등급, 뭐 심한 경우에는 한 문제 틀렸다고 3등급 받는 경우가 여태까지 수능 역사상 2번인가 있었습니다. 예. 심지어 그런 경우가 나오면 또 이제 문제가 부작용이 생기니까. 생기고 학생들이 원성을 사니까 그 정도까지 쉬워지지는 않도록 그 중간선을 잘 지키면은 가능하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정부의 정책 목표를 이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출제 당국이 그 정도로 정교하게 잘 출제 난이도를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진짜 출제 난이도 잘 못 맞췄거든요. 예. 요즘은 노후화가 늘어선지 출제 난이도를 예전보다는 그래도 잘 맞추는 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포 잘 나오게 예. 틀린 문제는 꼭 틀리게 예전보다는 만들고. 좀 기술이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잘하면은 뭐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수능 출제 당국이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졌으니까 예. 체감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는 아예 쳐다도 안 볼 거란 말이에요. 네. 그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선을 잘 이렇게 지켜서 출제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참 어려운 일인데 가능할지 저는 잘 근데 모르겠습니다. 킬러 문항을 하나 예. 만들어 놓으면 예. 그게 쉬워져요. 어차피 그거는 그럼 다 틀려버릴 텐데. 그러면 하나 틀린 애가 거의 만점과 유사한
느낌이 들 거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똑같 비슷한 질문인데 킬러 문항과 어차피 킬러 문항도 어려운 문제를 낸다는 뜻이잖아요. 예. 많이 틀리게 하겠다. 음. 킬러 문항과 변별력을 위한 어려운 문제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변별력을 유지하려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어려운 문제와 킬러 문항이라는 게 뭐가 다른 건지를 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2012학년도 이후에 수능이 쉬워졌다고 이제 설명을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 전과목 만점자도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늘었다. 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하나 틀렸다고 2등급, 하나 틀렸다고 심지어 3등급 이런 사태가 나오는 걸 막으려면 예. 좀 편하게 출제하고 싶으면 좀 전반적으로 쉽게 내되 킬러 문항을 과목당 한두 개씩 섞어 넣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쉬워졌다는 느낌을 받게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평균도 예전보다 이제 높아지게 하면서 아하. 만점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 하나 틀렸다고 저는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두 개 틀렸다고 떨어졌어요라는 말이 나오게 결국 그 말이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 거죠. 그러면 야 두 개씩이나 틀렸으면 할 말 없지 너도 그런 거고 야 하나는 좀 심했다 이런 그냥 감성적인 반응에 따라서 내는 대책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수능은 굉장히 사실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조정되는 겁니다, 사실. 예. 그러면 이런 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해서 그냥 막연하게 드는 생각은 킬러 문항이라는 건 매우 어렵게 내려고 하는 문제여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나 뭐 이렇게 배우는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걸 좀 넘어서서 있는 예를 들면 굉장히 황당한 지문이 나온다든가 뭐 대학생들이 볼 만한 그런 지문이 나온다든가 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런 건 킬러 문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 문제의 난이도의 극단에 있는 문제가 나오면 만점을 막 받고 싶은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그 극단에 맞춰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의 공부 양이 그냥 이 정도 어려워이냐 아니면 한두 문제라도 극단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목표하는 학습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제 윗단을 줄이는 건 의미 있는 시도 아닌가요? 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을 처음 딱 보고 느낀 느낌이 뭐였냐면 예. 이렇게 타당한 이렇게 정당한 내용의 정책을 이렇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발표하다니. 발표한 방식은 매우 부적절했죠. 수능 치르기 불과 5개월 전에. 또 처음부터 메시지가 명확하지도 않고 처음에는 학교 수업 밖에서 내지 마라. 그랬다가 황급하게 정정해서 네. 교과과정 밖에서 내지 말란 뜻이었다. 그랬다가 그것도 좀 애매하니까 나중에 가서야 킬러 문항 내지 말란 뜻이다. 이러고 내니까 이제 너무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발표를 한 건데 하지만 저는 그 발표한 내용 자체는 굉장히 타당한 것이었고 정책 목표로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우리나라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왔던 것이기도 해요. 너무 무리한 공부 시키는 거 아니냐 킬러 문항 보면 꼭 학생이 고생해서라기보다 수능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수능의 목적이라는 게 이제 대학에 와서 원활하게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아주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를 내면 그거 맞췄다라고 해서 대학에서 수학 능력이 있고 그거 못 맞췄다고 해서 수학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많이 틀리는데 대부분 그 킬러 틀리는데. 문항은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우리나라 수능은 다 객관식이고 수학이 일부 단답식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객관식이죠. 그러면 예. 그거 맞췄다고 해도 그게 뭐 꼭 실력도 아니네요. 우연히 맞힐 수도 있겠네. 잘 정답. 찍어서. 어차피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찍어서 맞았을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능의 목적에 맞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킬러 문항은 타당성은 낮은데 결국 변별력을 위해서 만든 괴물 같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발표돼서 그렇지 사실 정책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적절한 것이었다. 적절한 라고 것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출제 당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겠죠. 출제 난이도를 킬러 문항 없이 아주 잘 맞춰야 되니까 이전보다 훨씬 이제 좀 쉽진 않겠네. 중압감을 많이 느끼면서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킬러 문항이 없어져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너무 과도한 사교육의 문제다. 사교육 안 받으면 이 문제를 맞힐 수 없는 문제를 내니까 이건 문제 아니냐. 해서 킬러 문항 없애자는 주장인 건데 킬러 문항을 없애도 사교육은 다른 식으로 계속된다. 그 주장은 맞습니까? 저는 이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구조적 요인에는 이제 인기 대학을 위한 경쟁 그로 인한 사교육이 있고요. 이건 뭐 당연히 대학 서열이나 학벌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선망 직업을 위한 이제 그런 경쟁이 있습니다. 예. 뭐 의대, 치대, 수의대, 뭐 약대, 한의대, 네. 의치한 약수라고 요즘 많이 부르죠. 뭐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한 이제 그런 학과를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있죠. 예. 이거는 좀 대학서열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노동시장의 어떤 상황, 지위의 그 격차가 대학 입시에 투영이 되는 것뿐이지 대학서열 자체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네, 경쟁이죠. 예. 이 두 가지는 구조적 경쟁입니다. 대학서열로 인한 대학 이제 인기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 그리고 선망 직업을 얻기 위한 인기 학과에 가기 위한 경쟁. 이건 예. 좀 구조적인 문제인데 예. 이로 인한 사교육 말고도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같이 작용하는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이제 기술적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술적 요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제 복합성이고 또 하나가 난이도예요. 예. 복합성은 이를테면 요 전형으로 대학을 가면 내가 한 가지만 준비해도 되는데 다른 전형으로 가려고 보니까 막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전형 요소를 동시에 요구하면 그럼 당연히 더 버겁죠. 학생들은 그렇죠. 사교육을 쓰고 싶은 유혹도 커지고.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대학 입시가 그때 정시 전형은 수능만 보는 게 아니었고요. 수능 성적 더하기 내신 성적 더하기 논술 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 그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렀었죠.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막 아이들이 굉장히 막 버거워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첫 해 바로 그냥 정시를 수능만 보고 뽑을 수 있게 다 바꿔버려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사교육이 좀 줄었거든요. 예. 우리나라 역사에 사교육이 계속 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줄어든 시기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한 3년 정도 있는데 예. 그런 정책들과 맞물려 있어요, 사실 이게.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정부 때 또 입학사정관제 드라이브를 걸어서 확 늘리죠. 예.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입학사정관제가 있긴 있었는데 전체 대학 다 합쳐서 300명도 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뽑은 굉장히 건, 이제 시험적인 그런 실험이었는데 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제 이주호 장관이 취임하고 그때는 처음에는 청와대에 있었죠. 이분이 이제 교육 정책을 주도하면서 입학사정관제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고 뭐 첫해 이제 대학들의 100억 이상의 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입학사정관 고용하면서 이거 시행해라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게 뭐 500억 이렇게 늘어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제가 이제 가파르게 늘죠. 나중에 예. 좀 이름도 바뀌고 내용도 좀 바뀌어서 박근혜 정부 때 이걸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예. 초기의 이름은 입학사정관제였는데 전 처음부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정책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왜요? 아이들이 원래 철인 5종 경기를 하고 있는데 철인 10종 경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부까지 잘 받기는 더 그렇죠. 어려운 그러니까 내신은 거니까. 원래 좀 대입에서 쓰는 요소였고 예. 수능도 쓰는 요소인데 근데 그 밖에 뭐 독서 이력도 만들어야 되고 무슨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무슨 경시대 실적도 내야 되고 예. 그런 걸 이제 흔히 비교과라고 많이 부르는 건데 예. 그것까지 다 잘하려니까 철인 5종 경기 하던 애들한테 10종 경기를 요구하는 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복합성이 굉장히 큰 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제나 학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교육을 줄이는 데는 당연히 이건 불리한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이명박 정부 때도 처음에는 뭐 해외에 가서 봉사활동하거나 토플 성적표 이런 것들도 다 낼 수 있었어요. 예. 입학사정관제. 네. 그걸 매년 지나면서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합니다. 예. 이건 부모가 야, 만드는 거야. 올해부터는 토플 점수 부모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토플 점수 이런 거는 못 내. 자, 그 다음에부터는 야 해외 봉사 활동 이런 거는 이제 못 해. 그래서 매년 조금씩 깎아 나가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학종으로 바꾸면서는 아예 학교 밖에서 한 거는 일체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죠. 예. 하지만 여전히 뭐 내신만으로 뽑거나 또는 수능만으로 뽑거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복합성이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교육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당연히 늘겠죠. 근데 그 복합성을 키운 목적이 그냥 예전처럼 학력고사로 봐서 점수 가지고 그냥 대학 가기 심플하게 바꾸면 그냥 서울 강남에 있는 뭐 그냥 그런 데서 다 좋은 대학 가더라. 그러니 시골 학교에서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한 애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하려면 그런 식으로 수능이나 학력고사를 그냥 간단하게 하면 안 되고 다양하게 뭔가 생활기록부에 뭐가 적혀 있는지 무슨 활동했는지 무슨 책 읽었는지 그걸 보고 해야지. 안 그러면 시골 학생이 어떻게 좋은 대학 가겠어? 라는 생각으로 좀 복잡하게 복합적으로 만든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사교육을 불러일으켰다는 말씀으로 들리니 야 이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골에 있는 학생들 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예. 뭐 비교적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좀 뒤떨어진다. 이런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을 뽑고 싶다면 그냥 내신 성적으로 뽑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정운찬 총장이 처음 도입한 지역균형 선발이죠. 지역균형 선발은 거의 내신 성적으로 뽑는 겁니다. 그냥 네.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네. 시험 잘 보는 네, 아이들. 예. 아. 그러면 우리나라 내신 성적은 전 세계 또 유례 없는 상대평가 내신이거든요. 내신 네. 상대평가의 나라는 진짜 없습니다. 일본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석차를 주긴 하는데 어차피 예. 일본은 대입에서 내신 성적을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평가 내신을 한단 말이에요. 예. 기준이 똑같습니다.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이런 식으로 줘요. 그래서 네. 9등급까지 주는데 그래서 내신 상대평가는 교육학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굉장히 이상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뭐 몇십 명, 100여 명 사이에서 그 갇힌 그룹 내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체감 경쟁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바로 직접적인 경쟁자니까. 이 친구가 시험날 예, 배탈 예. 나면 나는 좋은. 학교가 마치 이제 막 그 제로섬 게임을 하는 배틀로얄에 나오는 그런 전쟁터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제도지만 전 세계에서 OECD에선 유일하고 전 세계에서도 아마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이제 내신 상대 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사실은 교육적으로는 안 좋지만 왜요? 왜? 그게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지방 학생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렇죠. 내신을 대치동에 사는 학생도 4%까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아. 그렇으면 저기 군단 위에 있는 어떤 아. 고등학교도 4%까지는 1등급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1등급과 저 1등급을 차별하지 않는다면 예. 균등 선발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 그렇겠네. 균등 선발 효과. 대치동 2등급, 3등급은 억울해 죽겠죠 아주.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대치동 예. 4등급도 군 단위 가면 1등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대입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한 분이 서울대 당시에 이제 총장이던 정운찬 총장이 예. 이걸 이제 서울대 내선 반대가 많았다고 하죠. 이제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해서 나중에 면접을 보긴 하지만 대부분 내신으로 뽑히는 이런 전형을 만듭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좀 비교적 균등하게 뽑히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로 뽑힌 학생들을 보면 비수도권이 반 이상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중소도시나 뭐 시골에 있는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뽑히고 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층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중하소득층도 좀 더 많이 뽑히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계층 이동을 위해서라면 굳이 굳이 그런 여러 가지 비교 효과를 보지 않고 그냥 내신만으로 내신 등급으로 뽑아도 뽑아도 된다. 그 효과는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이제 굳이 그런 여러 가지 비교과 영역을 붙여서 그렇게 복합성이 큰 전형을 만들어내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줄 세우는 것보다 여러 줄 세우는 게 더 경쟁을 줄이는데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 등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다. 이런 취지가 있었어요. 시골에서 맞는 얘기 시골에서도 같아요. 공부는 안 하지만 책은 열심히 책은 읽고. 열심히 읽는 친구들도 좋은 대학 가게 하려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건 맞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렵다. 객관적인 성적 지표는 좀 떨어지지만 예. 다른 요소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결합돼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른바 잠재성, 잠재력을 보고 뽑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성적으로는 잠재력이 다 검증이 안 되는데 이런 요소를 보면 다른 요소를 보면 잠재력이 있어.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뽑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한 줄 세워 뽑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뽑는 것이 경쟁도 줄이고 또 교육적 취지에도 맞다. 예.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 있고요. 저는 거기에 좀 전체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동의하지 어쨌든 않으신 것 반대하는 같아요. 편이세요? 네. 어쨌든 그런 이제 입장이 네. 있고요. 마침 그것을 채택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매우 영향을 많이 준 나라입니다. 미국? 어느 나라겠습니까? 미국? 그렇죠. 예. 이렇게 입학사정관제라고 부르는 그런 제도를 미국에서 입학사정관제라는 용어가 없고요. 예. 그냥 원래 그냥 그렇게 뽑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대입 제도인데 그런 식으로 비교과 활동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많이 보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성적 이외의 요인을 보는 나라가 영국도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니까 뭐 그런 요소가 들어가지만 영국만 해도 미국보다는 훨씬 성적을 중시해요. 내신 성적 또는 뭐 SAT. 예. 영국은 이제 대입 시험을 유럽의 대입 시험은 다 논술형인데 영국도 예. 논술형 대입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과목 보는 그 시험 성적을 훨씬 중시합니다. 근데 미국은 내신 성적이나 뭐 대입 성적보다 이제 SAT 같은 성적보다 그거에 못지않게 다른 영역을 진짜 크게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식 입학사정관제를 하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하필이면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나라죠. 우리나라 이제 웬만한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이나 뭐 이조 장관도 물론 분야는 다르고 경제학이었지만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교육개혁의 시작이 1995년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교육개혁위원회라는 게 대통령 직속으로 생기고 예. 그때부터 이제 교육개혁이란 말이 이제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는데 이후에 이제 20여 년 동안 지금 거의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데요. 적어도 25년 정도 동안 우리나라 교육개혁을 지배해왔던 그 패러다임이 사실은 미국을 좀 따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줄 세우는 것보다는 여러 줄 세우는 것이 경쟁도 좀 줄일 수 있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장점들을 볼 수 있는 제도다라는 예. 취지와 야 이게 미국 제도인데 미국 제도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사실 세계 두 가지가 1등이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종, 입학사정관제, 학종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거 도입이 되었던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거다. 처음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막 돈도 주고 하면서 막 끌고 가다시피 하면서 이제 이걸 늘렸는데 예. 2012년 정도에 대학들이 태도를 바꿉니다. 수능으로 들어온 애들보다 입학사정관제로 들어온 애들이 대학때 성적이 더 좋네. 이걸 발견해요. 이 연구가 당시에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네. 비공개예요. 예. 서울의 지역 여러 개 대학의 입학처장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자라고 해서 공동 연구를 한 겁니다. 오. 이 결과는 나중에 다른 연구들에 의해서 똑같이 검증이 돼요. 예. 그 말이 맞더라 검증이 예. 되는데 이게 처음 드러났던 것은 알려진 것은 2012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대학 입장에서 그러면 입학사정관제 좋은 거네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내신도 나쁘고 수능도 나쁘지만 책을 열심히 읽었다는 이유로 뽑았던 그 학생이 아니 입학사정관제로 뽑힌 학생들은 근데 내신이 안 좋지는 않습니다. 내신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은 알겠어요. 좋고 수능은 뭐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심지어 입학사정관제나 특히 나중에 학종이 되면 수능 성적을 아예 안 보는 예. 최저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꽤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우리 입학사정관제 늘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정도부터는 입학사정관제 또는 학종 정원을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경쟁적으로 늘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실 학종이냐 수능이냐 또는 뭐 수시냐 정시냐 뭐 이런 논쟁이 정치적 논쟁이 아닙니다. 진보도 수시 또는 학종을 옹호했고요. 예. 보수도 수시 또는 학종을 옹호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조 장관 네. 보수 인사라고 볼 수 있죠.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지금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공공연하게 수능은 없어져야 되는 제도다. 아. 공공연하게 그냥 말씀하시는 내신으로만 뽑자. 대표적인 수능 반대론자고요. 아니 예. 이제 이분은 이제 미국식 입학사정관제를 선호하는 분이죠. 대학이 알아서. 내신 더하기 비교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대입 공론화와 함께 이제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보수 교육감들도 다 학종 지지하고 정시 즉 수능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 논쟁 또는 진보 보수 논쟁이 아니고요. 예. 엘리트와 대중 간의 논쟁입니다. 엘리트하고 대중 사이에 엄청난 인식과 간격이 생긴 거예요. 엘리트라면 장관. 그러니까 진보 엘리트든 보수 엘리트든 다 학종을 옹호한 겁니다. 엘리트들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뽑는 게 좋은 뽑자. 거야. 예. 근데 대중들은 복잡하고 힘들고 내가 부모 노릇하기 더 힘들어. 대중들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 아닌데? 한국고사 라는 다시 거예요. 돌아가. 이런 얘기 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종 경기가 10종 경기로 늘었으니까 일단 더 버겁고 예. 그 10종 경기로 늘어난 영역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반칙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건 공정 불공정 이런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반칙들이 꽤 있었습니다. 야 소논문이라는 걸 반영하는데 누가 대필해 준대. 300만 원 내면 된대. 내 옆에 짝꿍이 이걸 쓰고 있네.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야 자기소개서 누가 다 봐주고 대필해 준다더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네. 그걸 대중은 체감하는데 엘리트들은 잘 모르는 거죠. 아. 진보 엘리트든 보수 엘리트든. 그래서 대중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부담이 크고 반칙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반칙을 자기도 해요. 자기도 하지만 이건 아닌 이 것 제도를 같아. 저주합니다. 근데 제도의 취지 자체는 예를 들면 하나의 잣대로만 쭉 어차피 평가는 필요한 거니까 평가는 필요한데 하나의 줄서기로 뽑는 것보다는 다양한 줄서기로 뽑는 것 자체가 교육적 효과는 훨씬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 수능이나 뭐 아예 내신이든 하나의 점수로 올인하는 것보다 나는
나는 책을 좋아해. 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나는 뭐 운동을 잘해. 뭐 본인의 특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일어나면 그래도 그게 교육적 효과는 더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육적 효과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빼먹은 거예요? 그 빼먹은 개념이 뭐냐면 경쟁이라는 개념입니다. 아, 왜 경쟁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쓰지만 예. 과연 경쟁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경쟁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있느냐,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경쟁이라는 것은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장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장, 전기장, 예. 물리학에서 중력장. 장이라는 건 어떤 공간인데 예를 들어 자기장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 공간에 금속이 들어가면 무조건 자성을 띠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자기장이 세면은 자성을 더 강하게 띠어요. 예. 더 강하게 운동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 장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육 경쟁을 이제 설명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대학 간 격차라고 보는데, 대학에서 이제 작년에 저도 제가 작년에 와서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는 학생 1인당 얼마의 돈을 1인당 쓰느냐, 투입하느냐, 학생이 내는 등록금 말고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 드디어 5천만 원대가 됐습니다. 날았던 5천만 원이 예. 학생 1인당 서울대 투여된다. 학생 1인당 1년에 5천만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예. 연세대가 되면 이게 3천만 원대가 됩니다. 예. 서울대 연세대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그러네요. 성균관대가 되면 2천만 원대가 됩니다. 중앙대가 되면 1천만 원대가 됩니다. 이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서열입니다. 즉 재정 격차가 굉장히 크고요. 예. 재정 격차에 의해서 교육의 질이 달라집니다. 교육의 질이 달라지니까 어느 대학이 더 좋은 대학인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저 대학 가면 우수한 교수도 많고 교수대 학생 비율도 더 좋고, 예. 우리가 교사대 학생 비율 많이 얘기하는데 대학도 똑같아요. 교수대 학생 비율이 낮은 게 더 좋은 대학입니다. 예. 당연한 거죠. 그리고 실험 실습비도 많이 쓰더라. 당연히 더 좋은 대학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의 장이 형성됩니다. 어느 대학 대학의 가야 되는, 서열이 너무 어느 대학 가면 명확하니까. 좋은지가 뻔히 보여요. 어. 그럼 한 줄로 줄을 세우든 여러 줄로 줄을 세우든 수능으로 뽑든 내신으로 뽑든 비교과로 뽑든 그 강력한 경쟁의 장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금속이 다 자기력을 받아서 운동을 하듯이 수능도 경쟁의 수단이 되고 내신도 경쟁의 수단이 되고 비교과도 경쟁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타당한 말입니다.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뽑는 게 교육적으로는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게 되는 것은 경쟁이라는 요소인 겁니다. 어차피 그것 때문에 문은 좁고 그래서 결국 5종 경기 할 것을 10종 경기 하게 되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나타난다. 거죠. 예. 그러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킬러 문항이 문제가 아니고 대학의 서열화가 문제네요. 그게 구조적인 문제죠. 근데 기술적인 요인도 작용하긴 합니다. 저는 이걸 감각적으로 구조적 요인이 7이고 기술적 요인이 3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8대 2일 수도 있고 7대 3일 수도 있는데 구조적 요인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기술적 요인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기술적 요인 중에 지금까지 제가 주로 복합성만 설명드렸는데 네. 난이도도 영향을 줍니다. 당연한 거죠. 똑같은 시험인데 엄청 어렵게 내. 그럼 야 이거 내가 좀 좋은 점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학원 다녀야겠는데. 학원 다니지. 예. 야 학교 수업만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EBS 과외도 강의만으로 받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과외 받아야지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나는데 예. 이게 좀 쉬워지면 그 수요가 줄어들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구조적 요인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영향을 주는 것은 영향을 분명하다는 준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범 선생님 말씀은 우리나라가 좋은 직업과 안 좋은 직업의 격차가 크고 그러다 보니 좋은 직업 갖기 위한 좋은 대학 들어가기 경쟁은 피할 수 없는데 그 경쟁을 그래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좀 경쟁 자체가 심플해져서 그냥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경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복잡한 킬러 문항이니 이런저런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입시 자체를 더 힘들게 만들어 놨다. 그 말씀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기술적 요인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수능 같은 것의 난이도를 좀 조정해야 된다. 예. 수능 문항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뭐 저도 전부터 얘기해왔던 것이고요. 예. 아울러서 복합성도 입학사정관제 도입 초기에 중앙일보에서 저를 데리고 어떤 다른 분하고 지상 논쟁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원고로 이제 뭐 길게 써달래요. 예, 그래서 예. 입학사정관제 찬성하는 분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네. 기사를 썼는데
제가 쓴 데에서 입학사정관제 여러 가지 요소를 비판하면서 정하고 싶으면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예. 정부 정책 기조인데 정하고 싶으면 아무리 많아도 정원의 30% 이내 정도로 제한해라. 뽑을 수는 있어. 다 그렇게 뽑지는 마라. 그거는 진짜 치명적인 이게 대세라고 인식되는 순간 치명적인 결과가 다가온다. 현실적으로는 경쟁의 장이 굉장히 예. 강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예. 뭐 본질적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대학 서열을 어떻게 우리가 좀 완화할 수 있느냐 예. 문제에 닥치는데 뭐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맛집이 있어요. 예. 그 맛집 앞에 사람들이 막 길게 줄을 서 있어요. 예. 한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줄을 서서 그 맛집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의 고생을 좀 줄이려면 한 줄 서지 말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여러 줄 한번 서봐. 선착순 말고 뭐 이래봤자 네. 어차피 그 맛집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선착순이 제일 그러면 편하다. 고통의 총량이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예. 기껏해야 고통의 총량이 똑같은 거예요. 예. 맛집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맛집이 늘리면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그렇죠. 하니까. 뭐 맛집이 늘어나면 이 예. 집 가고 싶었지만 뭐 이 집 뭐 너무 줄 길면 딴 집 가도 괜찮지. 여기도 맛집은 맛집이니까. 또 비슷한 맛집이 여러 개 있을수록 실제로 선택지가 늘고 줄이 짧아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생을 덜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겠죠. 지당하신 말씀이죠. 대략 그런 체제를 취한 나라가 유럽의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 맛집으로 꼭 오게끔 만든 데가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미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일본? 나라인 거죠. 코리아. 예. 아니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럼 결국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수능을 좀 더 어렵게 내느냐 덜 내느냐의 문제보다 이 대학에 명확한 서열화가 있으니까 뭘 해도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대학의 서열화가 이렇게 명확할까요? 그거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려고 하는 그걸 연구하러 드디어 제가 이제 연구하러 박사 과정에 합격을 했습니다. 박사 과정에 합격을 이제 해서 연구하실 거예요? 예. 영국에서 10월 3일에 이제 학기가 시작합니다. 예. 참 이 나이에 하려고 참 고생이 많고 특히 늦은 나이에 저는 네. 이제 네. 영어 공부 제 세대를 보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를 리딩만 한 사람입니다. 읽기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I understand you. 하여튼 영국 가서 그 저의 아들 딸뻘하고 같은 어학원에 다니면서 한 1년 정도 예. 고생을 했습니다. 예. 겨우 이제 박사과정에 합격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보려고 하는 게 이제 국가별로 이게 어떻게 다르냐, 또 한국 역사를 이제 들춰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이게 어떻게 달라졌느냐. 한국 데이터는 이미 꽤 모으고 있습니다. 저하고 지금 협업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 한국 데이터는 꽤 모았는데 의외로 80년대 이전 데이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대학의 재정 격차를 볼 수 있는, 그래서 학생 1인당 얼마의 교육비를 투입하고 있느냐, 요걸 볼 수 있는 그 재정 통계가 90년대 이후 거는 거의 볼 수 있는데요. 80년대 이전 거는 국립대는 볼 수 있는데 사립대 게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있긴 있는데 그게 지금 것과 호환이 잘 안 돼요. 재정 지표가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좀 그려보고 싶은데, 이를테면 저는 제 가설에 의하면 메타버스. 이를테면 지역 거점 국립대, 블록. 이를테면 경북대나 충남대나 이런 대학들이 서울의 명문 사립대보다 이 순위가 좀 처지게 된 것은 네. 재정적인 기반이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정이 줄어드는 순간 예, 그렇게 됐다. 상대적으로 이제 재정이 그 대학에 비해서 밀리게 되는 순간. 왜 국립인데 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학 교육에 있어서 게으르게 한 거죠. 놀랍게도요,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높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 지표를 보면요, 형편없습니다. 세계 대학 경쟁력 순위가 있는데요. 예. 네. 우리나라 35위 막 이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 뭘 규모로 보나 안 이러면 하는 굉장히 겁니까? 높은 나라인데, 예. 그리고 이제 재정 지표를 보면 더 충격적인 게,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학생 1인당 얼마의 교육비를 투입하느냐, 예. 이걸 봤을 때 OECD 평균이 17,000달러 정도 합니다. 예. 미국 달러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좀 넘는 거네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 평균 1인당 학생 1인당 투입하는 비용이 11,000달러대입니다. OECD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고요. 예.
지금 현재 OECD 국가가 요즘 많이 늘어서 39개국이 됐는데 그 뒤에서 7등인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돈을 우리나라 안 쓴다? 대학 교육의 평균적인 질이 낮은 거예요. 평균적인 질이 낮고요. 예. 그 정도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 중경외시 수준이에요. 중앙대, 경희대, 외국어대, 시립대 정도가 예.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가 그 정도입니다. 음. 그게 OECD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보다 높은 성균관대도 서성한, 그러니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도 OECD 평균보다 좀 낮고요. 예. 연고대쯤 돼야 사실 OECD 평균 비슷하고. 정도 됩니다. 평균을 좀 넘거나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국 교육의 대학 교육의 질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질이 그럼 다 높아져서 다 높아져도 저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다 낮아져도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그 직장인 기업들, 대기업 공기업이 그 순서대로 뽑으니까 그건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실제로 명문대 출신이면 가산점을 줬어요. 예. 실제로 2012년에 우리나라 대기업 모 그룹에서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사용하던 표가 공개된 적이 있어요. 서울대 출신에 서울대 가산점 얼마 주고, 얼마. 영문대 출신에 가산점 얼마 주고, 뭐 카이스트 나오면 얼마 주고 이런 순위가 있었어요. 예. 요즘은 가산점을 주진 않아요. 얼마 전에 모 은행에서 그런 가산점 몰래 주다가 또 걸려서 좀 된통 문제가 되긴 했지만 예. 많은 대기업이 뭐 가산점 줄 필요 있어? 그냥 순수하게 이 사람의 능력 보고 선발하지. 물론 능력 지표가 이제 여러 가지고 복합적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뽑는 기준이 약간 이제 입학사정관제랑 비슷하죠.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제 맞아요. 종합해서 예. 뽑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뽑았을 때 과거에 이제 뭐 스카이 이제 이런 명문대에 가산점을 줬을 때보다 일단 명문대 비율이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예. 하지만 크게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 이미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입하는 그 과정에서 네. 학생들의 능력별 분포가 네. 대학 서열에 따라서 이미 한번 완비가 됐죠. 되는 예.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예. 한번. 네.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대학일수록 교육의 질이 좋다고 했잖아요. 예. 뭐 이 그게 더 이 굳어진다는 학생들은 거죠? 이미 자질이 꽤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상태로 대학을 들어가서 더 질이 좋은 교육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이 학생이 가지게 되는 이 졸업자가 가지게 되는 능력은 더 높은 능력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 요즘 그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네. 출신 대학 이런 거 철저하게 가리고 면접 때 그런 거 말하면 심지어 탈락시키고 철저하게 이제 일반 민간 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공기업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그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서 과연 명문대 출신이 얼마나 줄었느냐? 줄긴 줄었는데 별로 안 줄어듭니다. 요 통계를 보실 때 주의하실 게 그 흔히 나오는 통계는 블라인드 채용 더하기 지역 선발, 지역 우대 선발을 같은 시기에 했거든요. 그랬을 때 명문대 출신이 얼마나 줄었다라고 결과가 나와요. 예. 근데 지역 선발 빼고 지역 우대 선발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예. 그 대학 서열 문제하고는. 네, 네. 예. 근데 그걸 빼고 이제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약간은 줄었는데 아주 그렇게 의미 있게 줄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대학의 그 진입 예. 이 분포가 이미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라갈 때 상당히 정교하게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또 대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격차에 의해서 교육의 질 자체가 상위 대학일수록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오히려 더 증폭됩니다. 대학을 다니는 4년 과정 동안에 뭐 보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이 돼요. 예.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기업에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능력주의적으로 순수하게 개인의 능력을 보고 선발을 해도 여전히 그렇게 된다. 명문대 출신이 많이 뽑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가 치열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서울대 말고 다른 지방의 국립대라도 아니면 다른 사립대라도 정부 재원을 좀 예를 들면 좀 떨어지는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그 격차가 좀 줄어들까요? 그러면 최소한 그렇죠. 예. 사실 그런 것은 성공 사례를 보여준 게 이제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하고 한예종이죠. 예. 한예종은 이제 90년대에 생겼고 카이스트는 좀 복잡합니다. 카이스트는 80년대에 한국과학기술대학이라고 카이스트 옆에 별도 법인으로 생겼다가 예. 90년대 카이스트 학부과정으로 이게 통합이 돼요. 그래서 약간 복잡한데
포항공대는 80년대 중반에 생겼고요. 근데 요 세 대학들을 보면 한예종은 서울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두 대학은 이제 지방에 있죠. 비수도권에 있는데도 상당히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학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수 학생들이 많이 가고요. 예. 만약에 그런 식의 투자를 경북대에도 했고 부산대에도 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라는 거죠. 적어도 지금처럼 지금은요. 예전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너 서울대 갈 수 있으면 서울 보내주겠는데 아니면 그냥 너 부산대 가 이런 학부모도 많고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맞아요. 이제 좀 시간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는 너 연고대 갈 수 있으면 서울에 보내주겠는데 아니면 부산대 가 이러다가 요즘은 너 중경시 갈 수 있으면 서울 보내주는데 못 가면 부산대 가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결국 서울 명문 사립대의 투자와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투자가 제 가설에 의하면 벌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이 가설을 가지게 된 강력한 근거는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정 투입이 충분하면 지방에 있어도 서열을 굳건히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얘기되는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든지 뭐 등등 그런 것들도 나름의 타당성을 가진 것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되냐 꿈 같은 얘기다 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대학의 진화를 이제 지켜와본 그 결론으로는 저는 하여튼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금방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진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그 유럽 대학들이 다 그렇죠. 그건 재정 투입이 비교적 평등하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예를 파리 1대학, 뭐 파리 2대학, 뭐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개가 있는데 같은 국립대라도 프랑스는 그거를 이제 68 혁명이라고 하죠. 68년에 진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날 뻔했고 그 와중에 이제 단순에 이제 대학을 평준화시킨 우파 정부가 이제 좌파 요구를 받아들여서 단숨에 그냥 법을 만들어 가지고 평준화시켜 버린 그런 사례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프랑스에는 그랑제꼴이라는 별도의 엘리트 교육기관이 따로 있어서 진정한 평준화냐 이런 시비가 있습니다. 그 양면성이 있는 게요. 프랑스도 의사 변호사가 인기 직업이거든요. 근데 의사 변호사가 되려면 그랑제꼴을 가면 못 됩니다. 대학을 가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랑제꼴 갈까 대학 가서 뭐 인기 직업을 얻기 위해서 대학을 고민을 해요. 출세할까 돈을 벌까 결정해야 되는구나. 우리나라처럼 세트가 그래서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예전에 대부분의 이제 프랑스 대통령들이 그랑제꼴을 나왔는데 근데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왔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프랑스의 대학 평준화도 아니다. 그건 말이 많고 들여다보면 복잡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더 진정한 평준화는 이제 독일이고 독일은 이제 16개의 주가 있고 주에서 어쨌든 각각 투자해서 이제 좋은 대학들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수십 개의 대학에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교육 별로 없겠네요. 어느 대학을 가도 어차피 미래가 비슷하면 굳이 독일도 열심히. 사교육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한국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있긴 있어요. 독일의 이제 경쟁은 주로 대학을 인기 대학을 가겠다라는 경쟁은 별로 없고 네. 인기과가 인기 있습니까? 학과를 가기 위한 경쟁이 있죠. 거기서 또 의대. 보장되니까. 의대 선호는 뭐 한국만큼 극단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독일에도 있습니다. 유럽에도 의대를 선호하는 경향은 있어요. 한국만큼 심하지 않다 뿐이지. 그래서 의대를 가려면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나라 문과 쪽을 기준으로 보면 독일에서 최고 인기학과는 심리학과하고 경제학과입니다. 그런 데들이 굉장히 또 인기학과예요. 그런데 들어가려면 또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또 뭐 수의대 뭐 이런 데들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경쟁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의대도 서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의대 가는 학생 중에 진짜 우수한 학생들인데 그 사이에서 또 세밀하게 뭘 나눠가지고 서열이 존재하고 그 서열은 단순히 대학의 서열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대학 병원의 서열을 반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료 문제하고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산병원 이거는 또 높더군요. 근데 독일은 일단 의사 되겠다는 그런 선호도가 한국만큼 아주 극단적으로는 높지는 않은데다가 병원의 서열화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독일은. 그러니까 의대 안에서도 한국은 철저하게 또 서열화가 되어 있는데 독일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의 의대 경쟁보다는 어쨌든 훨씬 덜하죠. 예. 오늘 이제 이범 선생님께서는 구조적인 치열한 경쟁은 어쩔 수 없고 그거야 뭐 좀 긴 얘기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입시를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안 그래도 치열한 상황을 더 피곤하게 만든 면은 있으니 그건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도 킬러 문항도 이제 그런 이제 사례였고 취지요. 예. 그리고 뭐 저 생활기록부니 뭐니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봐야 피곤하기만 하다. 그러니까 대중이 겪은 그 강렬한 반감을 이해하라는 거죠. 이해해라. 엘리트들, 우리나라 진보 엘리트들, 보수 엘리트들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 교육계에 못하지? 계신 바로 분들도 이해되는데 있고. 나는. 나도 바로 난 이해되는데. 엘리트가 아닌가 봅니다. 바로 이해되는 걸로 우리 봤어. 엘리트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구조적 문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제가 치부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예.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고쳐볼 수 있는 해법을 하여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간단히 칼럼도 쓰고 이 있고. 프로는 예. 그 구조적 해법에 대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뭔데요? 또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라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왜 대입에 목을 매냐면 좋은 대학 나오면 그게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인생을 결정하겠어요? 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치. 좋은 좋은 기업에 데치. 취업하면 그게 쭉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게 왜 쭉 갑니까?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일을 못해도 안 잘려요. 그 말은 나쁜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잘해도 좋은 기업으로 이동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좋은 기업에서 빈자리가 안 생기니까. 음. 그러니까 취업도 재수삼수해서 좋은 기업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학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기업들에서는 일을 못하면 속가낼 수 있게 해야 중소기업에서 일 잘하는 최과장을 삼성이 뽑아갈 수 있고 그런 일이 많아지면 처음에 중소기업에 입사해도 되는구나.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해서 뭐 꼭 좋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될 텐데 그것 때문에 그게 못하는 이제 거죠. 미국 모델이죠. 네. 미국 모델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고용 유연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문자 메시지 하나로 해고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프로께서 말씀하신 그 어차피 일 그런 현상이 못하면 그냥 안 벌어지고 되는 거야. 미국 대학은 또 이제 대학에서 또 다른 게 편입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뭐 오바마도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2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편입했잖아요. 예. 콜롬비아로 아마 편입했죠. 그런 식으로 그게 굉장히 잦아요. 트럼프도 편입을 했었죠. 하여튼 뭐 트럼프는 편입이 아니라 이제 대학원을 갔구나. 예.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미국은 대학 내에서 또 이동을 굉장히 좀뭐 원활하게 만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회화된 것 치고는 그래도 좀 스트레스가 좀 적게. 그리고 미국은 전체적으로 땅덩어리 너무 커가지고 내가 저 동부의 아이비리그까지 꼭 가야겠어. 그냥 우리 주립대 가지.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이 있죠. 어쨌든 이 프로께서 선호하시는 시스템이 좀 미국형에 조금 가까운 시스템이다. 이거는 뭐 미국을- 제가 좋고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 예, 제가 예. 미국을 못 가봤을 뿐이지 스타일은 미국 너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계속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용 유연성이 커져야 된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지금 저희가 수능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최종 단계, 그러니까 기업의 최종 수요 단계 혹은 대학의 단계 여기가 뭔가 좀 풀려야 밑에 뭘 해도 풀릴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그래서 미국도 나름 대학 서열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큼 난리가 안 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미국은 두 가지 이유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동성, 기업에서의 이동, 그러니까 취업 이후의 이동성 그리고 심지어 대학에서의 이동성, 이동성 아까 그런 게 말씀드린 좋다. 편입 등을 위한 그것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원활한 데다가 또 하나가 사실 있는데 예. 미국의 최상위 대학 아이비리그나 MIT, 스탠퍼드를 가려면 엄청난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이 미국 대학 등록금이 5만 불, 6만 불, 7만 불 막 예. 이렇게 예. 지금 막 치솟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웬만한 돈 없으면 중산층은 못 가요. 그냥 대학 서열에서 사립대를 제외하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주립대 가지. 주립대가 한 10,000불이면 되거든요, 1년에. 예. 그러면 뭐 괜찮죠. 자기 주의 주립대를 가면 10,000불이니까. 그래서 한국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한국보다는 좀 나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참 예. 어렵네. 일단 수능 킬러 문항은 만약에 배제하게 되면 오늘 배운 부작용은 네. 이제 수시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채울 때 예. 자칫하면 못 채울 수 있다. 너무 쉬워서 한 문제 틀리면 떨어지니까. 그렇지. 근데 그럼 수시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수시로 합격자 만들어 놓고 수능 최저 수준 맞춰 이러지 말고 수시를 뽑을 때 약간 한 130% 정도 여유분을 뽑아 놓고 이 130%를 그냥 수능 점수로 경쟁을 시켜서 상위 100%만 뽑으면 그건 수능 문제가 뭘로 나오든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떨어진 30%는 나중에 정시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장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나 할 일이 많아 왜? 아니 하나만 딱 시간이 너무 딱 하나만 여쭤보면 예를 들면 우리는 내신 등급도 그렇고 말씀하신 그 종합 뭐 이렇게 넌 독서를 열심히 해 이런 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서열화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수능도 다른 나라처럼 그냥 표준 점수화해서 패스오 뭐 너 성공했니? 통과했니? 뭐 실패했니? 그것만 보고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패스페일만 주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 프랑스 나라 대학이 없습니까? 평준화돼 있고 바칼로레아에서 20점 만점에 10점 이상만 받으면 대학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 10점 이상의 그 20점까지 점수를 줍니다. 예. 독일도 그렇고요. 다 준다. 그거는 대학이 안할 수는 평준화돼 없다. 있고 뭐 꽤 프랑스처럼 모든 학과를 또는 독일처럼 꽤 많은 학과를 기준 점수만 넘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들조차도 다 점수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가 인증이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이제 했는지 어느 정도의 성취를 했는지를 국가가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페일식으로 되어 있는 시험은 사실 없습니다. 선진국에도. 알겠습니다. 어렵네. 선생님 그 채팅창에 예. 보리스라는 분이 예. 실명을 쓰시는데 예. 질문. 나 저 고등학교 때 과학 더럽게 못했는데 이범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과학을 잘하게 돼서 야. 이과를 가서 지금 인공지능 업체에 취업해서 잘 살고 있다. 내가 2% 안프로한테 지금 5만 원 쐈다. 쐈는데 어. 이거 니네가 먹지 말고 이범 선생님 꼭 줘라. 이범 선생님 드려라. 아. 내가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밖에 할 방법이 없으니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저희가 그 어쩔 수 없이 갔고요. 오늘 출연료에서 네, 5만 원을 더 예, 높여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보리스님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메가스터디 처음 멤버였는데 올해 네. 은퇴한 지 20주년이 됐습니다. 은퇴 20주년에 박사과정을 들어가는 아주 황당한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사교육의 최천병에 계셨다가 그래서 여러분은 빨리 은퇴하든 유명하든 좋은 대학 나오든 아무 소용 없다. 왜? 는 걸 지금 3명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네. 인생은 그런 거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육평론가 이범 이범 선생님 예. 덕분에 또 어떤 상황인지 빨리 이해하고 네.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도 감이 좀 잡혀가긴 하네요. 고맙습니다. 좀 제발 좀 이해를 좀 해주라고 엘리트님들 좀. 힘들구나. 힘들어. 힘들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저희는 7시 45분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